저는 아이가 셋인 주부입니다. 또 일도 하는 워킹맘이기도 하지요. 새벽 5시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쌀도 씻어서 밥을 안 치고 보글보글 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고기도 굽고 아침 하는 냄새를 맡고 막내가 일어납니다. 일어난 막내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좋아합니다. 먹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지요. 학교에서 먹는 급식도 맛있다고 하는 아이. 그런 아이의 주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반찬이 뭐야?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런 질문에 저희 고민은 시작이 되죠. 오늘 저녁은 무엇을 해 먹을까? 사람들은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면서 삼시세끼를 할 때 무엇을 해 먹어야 할지, 어떤 반찬을 해줘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민 중에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또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값이 저렴하고 먹기 쉽고 조리하기 쉬운 것만 생각하죠. 요즘 미디어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육식을 끊고 채식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축산업도 기후변화 위기의 피해자라면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쪽의 말이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이런 편가르기식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묻고 싶은데 물을 수가 없어서 이렇듯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인류의 잘못인데 말이죠. 그래서 준비한 공동체 라디오 우리 동네 생명안전지킴이 기후위기 방송 내일의 지구는 안녕한가요? 2화에서는 기후변화 위기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동체 라디오 우리 동네 생명안전지킴이 기후위기 방송 내일의 지구는 안녕한가요? 2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닐하우스에 삽니다. 물을 먹고 살지요. 그런데 제가 먹는 물에는 물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비료라고 하는 아주 맛 좋은 저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그런 영양제이지요. 또 내가 자라려면 24시간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24시간 전기가 돌아가요. 그렇게 자란 저는 땅에서 자란 친구들보다 먼저 커져서 수확을 맡게 돼요. 그럼 땅에서 자란 친구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립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과 같이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쁜 것만 좋아해서 예쁜 친구들만 투명한 상자에 담겨 나갑니다. 못생긴 친구들은 버려지거나 그나마 운 좋은 친구들은 좀 더 싼 가격으로 팔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게 좋은 걸까요? 우리한테 주고 남은 비료들은 또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못생긴 친구들은 맛이 없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걸까요? 맛은 똑같은데. 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많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돈사입니다.
저는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라서 이곳 우리 안에서만 생활했어요. 주인 아저씨가 시간이 되면 사료를 주고 물도 줍니다. 내가 먹고 싼 똥과 오줌은 한쪽에 쌓여 주인 아저씨가 물로 씻고 청소를 합니다. 그 똥과 오줌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니 저야 편하고 좋지요. 그렇지만 답답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식구들과 같이 지내려고 하니 서로 겹겹이 쌓여서 자야 하고 매일매일 똥과 오줌을 싸니 매일 배설물들이 쌓이니 좋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며칠만 기다리면 저는 이곳에서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 말은 알 수는 없지만 눈치를 보면 아닌가요? 저는 식구들과 따로 떨어져 다른 오리로 옮겨졌고 그렇게 옮겨지면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나가게 되면 저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조금 무섭고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체 라디오 우리 동네 생명안전지킴이 기후위기 방송 내일의 지구는 안녕한가요? 2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진행을 맡은 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경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네, 저도요. 이제 벌써 6월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많이 더워졌죠. 예, 저도 느꼈는데요. 6월 초인데 벌써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지역도 있더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올 여름이 또 걱정이 됩니다. 네, 맞아요. 저희 아이들도 벌써 이제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고 아이스크림이 있나 없나 막 이런 걸 찾기 그쵸. 아이스크림 시작했어요. 샀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덥다, 막 정말 너무 더워,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일상인 것 같고 더운데 괜찮아? 막 이런 말들도 서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더울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빨리 에어컨을 틀게 되고 점점 더 시원한 것만 찾게 되는 걸 보면 그만큼 에너지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날이 더워서 이제 입맛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또 네. 저도 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샐러드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아, 이것저것 과일도 넣고 뭐 드레싱도 넣고 먹었더니만 뭐 아삭아삭한 것이 뭐 입맛이 확 돌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에는 아삭아삭 약간 씹어주는 음, 그런 소리도 들리고 이런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게 참 도움이 되기는 해요. 채소를 먹었다고 하시니까 요즘에 또 많은 사람들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기도 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고 일부러 또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또 그쵸. 그런 것들이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위 말하는 비건. 음. 네, 점점 그런 채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예, 맞습니다. 요즘 이제 비건 위주의 식당이나 메뉴도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지난 2월 달에 이 채식 단체들이 기후 위기 극복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비건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들의 주장은 지구의 기후 변화, 기후 위기가 지속되면서 축산업, 어업, 양계업, 낙농업 등 동물과 관련된 이 제반 산업들이 지구를 뜨겁게 하는 메탄가스의 최대 배출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소트림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만큼 소와 같은 가축들이 메탄의 주요 배출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소의 트림이 정말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근데 소가 한 마리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제 대량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전 세계가 소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이 소는 이제 반추 동물이라고 해요. 이 반추 동물은 대세김질을 많이 하면서 이제 트림을 하는데 이 트림에 상당한 양의 메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음. 반추 동물이 내뿜는 그 온실가스의 55%가 트림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소들이 대량으로 세계 곳곳에 있으니까 많은 메탄이 소의 트림으로 통해서 나오고 또 그 트림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트림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 했는데 미경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왜 유독 소의 트림이 문제가 될까요? 초식 동물들도 많이 트림을 할 텐데 그렇죠. 말이죠. 근데 이제 트림은 이렇게 공기를 쓸데없이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나오는 건데 소가 입으로 이제 메탄을 뱉는 거는 채식, 특히 옥수수 껍질이나 목초처럼 딱 봐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음, 것들 즐겨 먹는다고 해요. 네. 소는 위가 4개 있는 거 아세요? 네. 소 위가 4개 있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위에 있는 미생물이 세포벽 선분을 발효시킨 뒤에 산성화를 이제 피해서 살기 위해 만든 게 바로 메탄이래요. 네. 그래서 소는 거의 이제 하루 종일 보면은 대책임질 하고 있잖아. 네. 엉엉 이렇게 임을 우물우물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침을 만드는데 이 침을 만드는 게 상당한 양이래요. 하루 동안 만들면은 그게 우리가 사람이 반신욕 할 정도의 침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양의 침이 위에 차 있으면 발효가 잘 일어나고 발효가 잘 되면 그만큼 메탄 발생량이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것만의 이제 문제는 아니에요. 소의 체중도 늘면서 이 메탄의 발생량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음, 소의 체중이 늘면 그만큼 트림을 많이 해서 메탄 발생량이 많아진다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소의 체중이 늘리는 것은 그만큼 고기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이제 사육 아, 방법이잖아요. 예, 네네. 그러려면 더 많은 사료를 먹어야 되고 또한 그 빠른 시간 안에 비대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움직임을 덜하게 하고 음, 그만큼 또 도축 기간이 짧아져요. 음, 그러면은 그 도축이 짧아지면 또 사람들이 금방 뭐 고기 사면서 소비량이 또 증가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과거에 비해 더 뚱뚱하고 더 많은 소를 길러야 하니까 그만큼 에너지원도 뭐 사료도 많이 주고 에너지원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더 많은 오실가스를 내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생각보다 많은 온실가스가 소에게서 나온다고 하니까 참 놀랍네요. 그동안 먹었던 소고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었고, 우리가 또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니 소도 또 많이 사육하게 되면서 다시 또 온실가스가 발생되고 정말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소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고기도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아, 네. 저도 삼겹살에 와인을 좀 즐겨 마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는 비싸서 뭐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돼지고기는 또 자주 밥상에 오르는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고요. 저녁거리가 또 마땅치 않을 때 정육점에서 뭐 목살이나 삼겹살 한 근 사다가 불판에 구워 먹으면 또 그걸로 또 그 저녁 한 끼 뚝딱이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 집 애들도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먹는 편인데 뭐 찌개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뭐 제육볶음이나 돼지 불고기, 수육 등등 여러 가지 조리 방법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최애 돼지고기, 이런 돼지가 온실가스 일으키는데 한 몫을 한다니까 좀 안타까워요. 네, 맞아요. 돼지의 어떤 부분이 또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걸까요? 가축들의 분뇨, 쉽게 말하면 똥오줌인데 방송에 똥오줌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소위 이런 이제 분뇨들이 소위 트림보다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해요. 돼지의 똥오줌은 그 우리에 보면 돼지 우리에 보면 바닥에 뚫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곧바로 빠져서 저장되는 슬러리 돈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네. 슬러리 돈사에 똥오줌이 발효되기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음. 슬러리라는 것은 똥오줌과 물이 뒤섞이는 것을 말하는데 오줌도 많이 싸는데 여기에 물까지 뿌려대니 예를 들어서 돼지 슬러리 1,000kg 중 똥 같은 고용물은 50kg 뿐이고 나머지는 950kg이라고 하거든요. 액체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태들이 메탄이 발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럼 이런 돼지의 분뇨들을 좀 잘 처리하면 온실가스가 또 적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은 있지만 네, 정화 방류 시설을 만들면 좋죠. 그런데 음. 워낙에 돼지 똥은 뭐 냄새 난다.
악취가 심하다. 뭐 이런 편견들이 심해서 정화 방류 시설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 동네에 돼지 농장만 있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해하고 뭐 없어지 철거해 주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런 돼지 똥 오줌을 정화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결사 반대하겠죠. 네. 그래서 냄새가 나서 맡는다기보다는 어 의식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하면서 냄새를 이제 맡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제 관련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화 방류 시설 말고는 분뇨를 태익비를 만들어서 화학 비료 대신 땅에 뿌려주는 것도 좋은 처리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환경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태익비를 만들면 정화 처리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태익비를 만들 때도 온실가스가 이제 발생하지만 화학 비료 대신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 양돈업자들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돼지 분뇨를 처리하면 온실가스도 줄이고 돼지도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렇죠. 네, 예산도 많이 들고 뭐 그런 설치하는 그런 절차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요. 음. 예, 무조건 냄새가 나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죠. 오히려 태익비를 만들면 냄새가 나지 않는데 뭐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으니까 뭐 만들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조금씩 서로 이해를 해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처리 방법도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똥오줌은 발효를 하는데 여기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화 정류 시설도 그렇고 태익비도 만들 때 발효를 거친다고 했으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 예,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어차피 생기는 메탄이나 아산화 지수를 다른 곳에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네.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이제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돈이 좀 안 되고 또 시설이 많지가 않으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아까 뭐 분뇨를 이용해서 만든 시설들을 서로 꺼려하니까 이런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도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네. 또 그런 가스들을 활용하는 데까지 이제 개발할 때까지도 또 투자해야 그쵸. 되는 그런 투자하는 것도 비용들이 비용도 또 많이 많이 들 들죠. 것 네, 같아요. 많이 들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미경 님의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돼지의 분뇨로 화학 비료를 대신할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가스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 악취가 난다는 편견이 너무나도 지배적이어서 그 편견을 없앨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아쉽기는 하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료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데 이런 사료를 얻기 위해서는 곡물을 키워야 하잖아요. 네. 곡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하겠죠. 농지가 땅이 네.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좀 많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아마존은 그런 곡물을 키우기 위해서 벌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고기를 얻기 위해서 소를 방목해서 키우기 위해서 이 아마존의 나무들을 벌목하는 경우도 많다고 음. 해요. 네. 네. 아마존은 또 우리가 어릴 적에 또 수업 시간에 항상 듣던 곳인데 지구의 허파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꼭 보호해야 한다고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을 막 벌목하기 시작하면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떨어져서 기후 위기에 또 엄청난 커다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이 불을 지르거나 이제 벌목을 해서 나무를 없애면은 그간 나무가 이제 빨아들였던 이산화탄소가 한 번에 쏟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네. 2021년 네이처 기후 변화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은
2019년 이후부터 브라질 아마존 분지는 이산화탄소 166억 톤을 배출하고 139억 톤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마존이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음, 지구를 숨쉬게 하는 허파였던 우리가 믿고 있었던 아마존이 사람들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근원지가 되어버렸네요.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베어져 버린 나무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채식 단체들이 이 비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네. 세계적인 환경 단체인 월드워치 연구소가 2006년에 발표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면은 축산업과 육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음. 이로 인해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해져 가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채식으로의 전환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채식 단체들은 비건 채식은 우리 지구의 환경, 생존, 건강, 경제 등 모든 문제에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효과를 가져다 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류가 식물성 식단을 채택하면 지구 온난화의 80%를 멈출 수 있으며 또한 세계의 기아를 없애고 지구의 한정적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기만 줄인다고 해결이 될까요? 육식을 끊자, 비건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답이라고 외치는 많은 매체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지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식 때문에 얼마 전 축산업자들이 모여서 축산 기후 위기 주범설과 축산 식품 건강 유해설의 진실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축산업,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은 채식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이 좀 굉장히 불편하고 공감이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사실 고기는 우리가 옛날부터 먹었던 먹거리인데 갑자기 요 근래에 들어오면서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당황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업자들이 세미나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이 세미나에는 환경경제학과 석학인 김정인 중앙대 명예교수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김 교수는 매년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국내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통계를 산출하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은 농업 분야는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3% 내외이고 축산업은 1.4%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히려 축산업은 기후 위기의 주범이 아니라 피해 산업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김 교수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축산업이 아닌 에너지 사업이라면서 축산업은 오히려 이 기후 변화에 따른 고온 스트레스 등으로 가축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적응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6월 11일 한국 농어민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인용한 것이에요. 축산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것이 자동차의 매연이라던가 아니면 공장이나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일으키는 에너지들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점점 더 그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런 인식이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채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식으로 식단을 전환하면 온실가스는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그 채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고기부터 끊는다고 해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이제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온실가스의 약 20%가 농업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가운데 축산업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3분의 1이 못 미치다고 합니다. 음. 나머지는 경정농업, 그러니까 즉 씨를 뿌리는 농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생산물을 늘리기 위해서 논에 물을 대었고 또 산업화가
뭐 일어나면서 농기계를 사용했고 또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농기계 사용과 뭐 화학 비료 때문에 온실가스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보다는 이 땅을 갈고 물을 대는 일만도 온실가스를 일으킨다고 해요. 음. 사실 우리나라는 논농사 그 탄소 배출량이 소위 트림과 똥에서 나온 배출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토양 속에도 유기물과 미생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아,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 땅, 뭐 그 흙이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번에 이런저런 이제 그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보면서 좀 알게 되었어요. 네. 이 식물은 공기에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탄소를 재료로 해서 이파리도 만들고 뭐 줄기도 만들고 나무 기둥도 만든다고 해요. 네. 뭐 물론 뿌리에도 그 탄소가 있고 그 이산화탄소가 네네. 빨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뿌리에는 균근이라는 미생물이 붙어 있는데 이 뿌리는 그 미생물에게 탄소를 줘서 힘을 얻게 하고 또 그 미생물은 영양분을 그 식물한테 주는 거죠. 음. 그래서 흙 속에 탄소가 남아지게 만드는 건데 또 동식물이 죽어도 흙에 탄소가 저장이 된대요. 네. 동식물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은 또 이 미생물들이 열심히 결합을 해가지고 분해시키면서 또 탄소가 발생이 되고 이 중에 일부는 미생물의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일부는 이 토양에 남는 거죠. 네. 이래서 탄소가 토양에 남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탄소가 땅속에 남아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잠자고 있던 탄소를 깨우는 것이 농사를 지르면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네. 쟁기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네. 쟁기지를 통해서 땅을 갈아엎으면서 안에 잠자고 있던 탄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 온실가스가 되어가지고 하늘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음. 또 물을 댄 논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흙에는 원래부터 유기물, 뭐 미생물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도 물을 대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발효가 일어나서 메탄을 음.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 단지 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갈고 물을 댄 것뿐인데 그 행동만으로도 온실가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만 자제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기후 지키는 것이 단순한 방법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는 어렵잖아요. 네, 우리는 계속 먹어야 하고, 그쵸. 그렇죠. 또 우리는 그러면 계속 생산량 늘어야 하고, 농민들도 소득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네.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축산업자들, 뭐 이원 양동업자들도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소의 체중이나 돼지 체중 늘리는 것처럼 농업도 약간 그러한 방식으로 변해가는데 성민님은 밭에 이제 비닐하우스 쳐져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비닐하우스 많이 봤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많이 자라고 예, 있잖아요. 맞아. 요즘 농작물은 거의 비닐하우스에서 자란다고 보면 음, 되죠. 네. 예, 그런 시설을 통해서 작물의 수확량을 늘리고 또 요즘에는 농촌의 일손이 이제 부족하니까 노동력이 덜 드는 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자동화가 생기면서 전력 소비도 많아지고 땅에서보다는 수경 재배를 통해서 자라는 작물이 많아지는데 이런 재배는 땅에서 자라는 것보다 물이나 비료를 투입하는 자원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렇게 투입된 물과 비료는 배수관으로 빼줘야 하는데 국내 수경 재배 시설에는 그런 배수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본대요. 네. 그래서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배는 뭐 작물의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어서 농민들의 수입을 늘려주기도 하는데요. 물론 농민들의 수입이 증대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인위적으로 작물에 무언가를 주면은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 재배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고 보면은 요즘 또 마트에 가서 제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들을 너무 쉽게 구매할 수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이러한 그 시설 재배들을 통해서 제철이 아니어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뭐 과일이나 야채들을 보면 참 모양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시설 재배를 하면 어떻게 또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키울 수 있게 되나 봐요. 뭐 자동화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음. 하지만 이 구매자들, 우리 그 소비자들이 모양이 이쁜 것만 찾으니까 뭐 선별적으로 골라서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은 폐기하고 시장에 나가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요즘은 못난이 과일이나 야채도 버리지 말고 먹어야 한다면서 못난이 과일이나 야채를 구매하는 일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또 인터넷으로 쇼핑을 이제 가끔 가다가 하는데 거기 보면은 못생겨도 맛이 좋은 음, 그런 야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또 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네.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좋은 떡이 사실 맛도 있다. 뭐 음, 이렇게 옛날 말에 많이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모양이 꼭 예뻐서 산 과일 중에 맛이 없었던 것도 굉장히 많이 예,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네, 실패해서 과일 맛없게 막 산 적도 되게 많은데 오히려 뭐 못난이 과일이라고 불러도 더 맛이 있는 것들, 또 못생겨도 맛이 좋은 그런 야채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고 오히려 더 신선해서 그런 야채나 과일들을 많이 먹어봤던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채식 식단을 하려면 우리는 마트나 아니면은 뭐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그 채식 관련 자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채소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글쎄, 가까운 뭐 지역 농촌에서 주로 오지 않을까요? 대부분 뭐 농수산물 뭐 과락시장 뭐 이런 음, 데서 많이 가져다가 판다고 들었는데 네. 뭐 대부분 그렇게 알고도 있는데 이제 마트에서 채소 구매할 때 포장지 본 적 있으세요? 포장지? 포장지 자주 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살 땐 포장지 잘 안 보죠. 그냥 네, 가격을 많이 보는데 맞아요. 포장 살펴보면은 우리 근처 지역 농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 밑에서 네.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채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런 뭐 재료들, 야채들 이런 게 되게 수입이 의존도 높은 편이에요. 네. 이런 채소들이 우리 식탁까지 오려면은 이제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오는데 이때 우리는 탄소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이동 거리가 멀수록 많은 음, 탄소들이 발생하고, 예, 물론 고기 이동도 마찬가지죠. 멀리 외국에서 냉동을 수입하고, 뭐 음, 그러려면 큰 배가 움직여 하고, 또 그 배가 움직일 때마다 탄소는 발생하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입해서 뭐 채소든 뭐 고기든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동 거리로 인해서 발생한 탄소가 이런 지구의 어떤 기후 온난화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채식을 하더라도 탄소는 발생하고 또 고기를 먹더라도 탄소는 또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신데, 그렇다면 뭐 우리가 아예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노래 한 곡만 듣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우리 동네 생명 안전 지킴이 기후위기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축산업에서 또는 농업 등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아주 작지만 알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먹거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지, 음. 잘 선택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이죠. 그쵸. 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탄소는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에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책도 읽어보고 영상도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근데 특히 오늘 이런 많은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대부분은 제가 읽었던 책, 윤주로 작가의 탄소로운 식탁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온실가스의 배출의 원인도 알게 되었고,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소비자도 똑똑하게 구매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생산자들 그리고 정부도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시설과 그런 시설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뜻을 내고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일이 더 현실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미경님이 생각하는 식탁의 한 끼를 잘 차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서로 식탁이 나오는 구절로 대신하겠습니다. 식단에서 고기의 비중을 줄이자. 기후 변화가 소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과장이지만 육식을 줄이면 기후 변화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22년 4월 IPCC는 기후 변화 완화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붉은 고기를 최대한 줄이고 견과류,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한 사람당 연간 최대 2톤의 이산화탄소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못생겼지만 비료와 농약을 덜 쓴 식재료를 사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급적 지역 사회에서 난 식품을 고르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꼭 이렇게 먹어야만 저탄소 밥상이 실현되는 건 아니다. 소비자를 넘어 시민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저탄소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정책을 요구하는 일이다. 당신이 환경을 생각해 안 쓰는 스위치를 내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채식의 비중을 늘리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축사와 재배시설, 양식장을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움직임이 함께 가야 한다. 소비자로서 저탄소 먹거리를 고르고 시민으로서 탄소를 줄이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탄소를 발생시키는 탄소로 식탁을 바꿀 것이다. 6월 10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는데요. 대구를 비롯한 영남 일부 지역에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이제 막 6월 하고 열흘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폭염특보라니. 기상청은 당분간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폭염특보가 더 자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뜨거워지는 대기를 보면서 날로 기후가 심각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생각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미 열심히 실천하고 있죠. 요일에 맞추어 분리배출도 열심히 하고 장바구니도 챙기고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고기를 좀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짜고 가까운 로컬 푸드 매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시민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기업과 정부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6월 12일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리백 주간 기간의 최고 책임자인 헬렌 클락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회원사들은 전력의 약 9%만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회원사 평균인 50%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 중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곳에 관심을 가져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우리 동네 생명안전지킴이 기후위기 방송 내일의 지구는 안녕한가요? 2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희는 지성미, 이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